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인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너무 아쉬워요. 사실 제가 이 마지막 순서로 남았는데 저희 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 정희진 선생님의 이 부흥회가 오늘 좌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의 기운을 삼아서 뒷사람들은 그냥 여기 다 여성 친화적이고 여성 혐오를 혐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직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운이 그런 방식으로 안 간 것 같아서 좀 오늘도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 있는 분들은 다 실천가이고 저는 어쨌든 페미니스트이고 여성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주로 주변부 타자들 소수자, 이주민, 청년 이런 분들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 첫 시작은 사실은 자기 고백입니다. 저는 에코페미니스트라는 명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제 발표 제목이 소비에서 자급으로의 좌표 이동, 내 삶의 목표를 내가 이동하고 싶다라는 저의 열망을 반영한 제목이고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제 집 거실 식탁인데 밥 먹을 공간이 없어. 저것들이 다 올라가 있어가지고 전자밥솥, 커피 제조기, 에스프레소 제조기, 홍삼 제조기, 빵 기계, 슬로우 쿠커, 요구르트 제조기, 건조대, 건조기, 공기청정기, 선풍기, 에어컨, 노트북. 사실은 제가 1인 가구예요. 저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만한 전자제품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사실은 저는 이 풍요로운 저의 삶을 제가 갖고 있는 고급 전자제품을 통하여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쇼핑에 대한 저의 헌정씨 한번 드리겠습니다. 쇼핑 너는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누가 뭐래도 내 존재를 알고 있지. 시대에 지쳐질세라 늙은 나를 격려하며 신상을 매일매일 소개하고 있지. 수많은 이야기거리로 친구를 만들어주는 너, 낯선 곳에서도 익숙한 너를 만난다. 거의 유시와 수준이에요. 네. 사실은 왜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쇼핑을 쉽게 할까? 사실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서 예전에 TV나 인터넷으로 봤던 것들 이제 앱으로도 다 우리는 내 손안에서 쇼핑몰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여성들만큼 쇼핑과 친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성들이 가정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가구 구성원들의 품목들을 정리하고 쇼핑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사죠. 그렇지만 저와 같은 소위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고려해 볼 때 제가 왜 이렇게 쇼핑에 탐닉했는가 라는 것을 반성해 봤더니 쇼핑에 대한 저의 행태가 있어요. 밤늦게 한 10시쯤에 와가지고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소파에 누워있다가 TV를 봅니다. 그 다음 간간히 나오면은 새로운 신상품, 상품정, 천대 이렇게 하면 갑자기 그러고 나서 오늘 거의 절판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요. 아직도 원하세요? 그래서 지금 상담원들은 다 마비됐고요. 지금 자동전화만 있는데 그러면 자동전화 어디 갔어? 그리고 이미 웬만한 홈쇼핑뿐만 현대 홈쇼핑에는 자동적으로 제 크레딧 카드와 전화번호가 입력되어서 매우 빠른 순간에 제가 손안에서 저의 욕망을 바로 현실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대화 속에서 저도 이제 제 동료들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엄청 많은 쇼핑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서 제 지식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싼 물건 구입했습니다. 좋은 음식점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더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의 인정은 쇼핑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여행지에 대한 또 음식점에 대한 좋은 정보와 상품 소개로부터 제 인정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여성들 사이에서 이제 정치적 대화, 사회적 대화, 애인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준다는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동등한 쇼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평등한 시민이라는 소비 시민권의 평등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최근에 젊은이들이 뭐 파리를 여행한다든가 아니면 bombe이, 뉴욕, 서울, 마닐라 모든 곳에 가서도 우리가 스타벅만 보면 안전한 우리 집에 온 것 같죠. 저 스타벅이다! 가자! 뭐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서는 에브리웨어 모든 곳에 낯선 곳에도 익숙한 너를 만나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제 삶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실 누구와 사는가? 나의 집은 누구의 집이고 나의 돈은 어디로 가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상품과의 친화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 에너지와 관심과 애정과 돈은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해답을 찾으려고 40대 후반부터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앱은 정말 쇼핑 안 합니다. 다른 거 조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책 제목도 마찬가지고 에코페미니스트들이 만들어낸 이번 책에 덜 소비하고 더 존재하라는 것이죠. 덜 소비하면 더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존재성이 우리의 소비 능력과 동일시되어지고 우리가 매력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굴과 외모와 몸무게와 먹는 것에 포장 능력을 갖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의 존재성, 쇼핑 이외에, 소비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찾은 2명의 굉장히 중요한 이론가들을 만났습니다. 생태는 정치다라는 거예요. 생태는 그냥 순진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늘 분리수거날 비닐이 들어온 거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수혜자씨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생태주의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생태는 심각한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생태야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었던 공기, 물 이런 것들이 지금 민영화되어지고 자본화되어집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난징장이 날씨 좋았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중국의 공권력으로 모든 공장을 일시 정지시켰더니 우리는 처음으로 좋은 날씨를 맞이했죠. 깨끗한 공기를 받았습니다. 우린 중국이 맨날 월드컵 열리고 베이징에 올림픽도 하고 항저우에서 G20, G100, G50 맨날 정상회담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고 중국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물이나 공기가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대자본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비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판매되어지는가. 생수라는 것도 생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생수에서 유발되어지는 생수병, 페트병에서 유발되어지는 그 유해물질이 지금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생수는 롯데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삼다수가 제조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제조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유돼야 할 우리의 공적 자원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태 정치라는 것이 이 세상 정치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불온하고 가장 반자본주의적이고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문순홍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였지만 불운하게 2005년에 암으로 사망하셨고 앙드레 고우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사회주의자 주로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한 앙드레 고우르가 여러분들 기본소득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앙드레 고우르가 기본소득의 제안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자본주의의 억제적, 폐쇄적 회로망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덜 자본적이고 덜 시장경제적인 자립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아나키스트적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면 그 앙드레 고우르가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하는 우리의 노동이 그냥 임금 노동이라는 타율 노동, 내 이해에 관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대자본의 축적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합리화된 목적으로
내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타율화된 방식의 노동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지와 욕망에 의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상호 돌봄을 하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한 자율노동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청소하고 자기 돌봄을 하고 위생적으로 뭐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하는 가장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활노동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본 것이죠. 저처럼 타율노동에 16시간을 복속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과거를 말씀드리자면 1인 가구라고 말했죠. 네, 일주일에 한 번 파출부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옷들은 다 세탁소 아저씨가 저녁에 수거해 가주셨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또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사실 건강도 좋지만 내가 타율노동에서 얻은 임금 소득으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자활노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릴 때 그 노동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타율노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본은 급속하게 팽창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먹고 사는 거, 심지어는 최근에는 애인 대행, 친구 대행, 유사 연애적 관계를 공급해주는 많은 친밀성까지도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아웃소싱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친밀성, 우리가 손발 움직이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하는 노동, 이런 것들은 거의 안 하면 안 할수록 위세가 있고, 그 사람은 더 세련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더 어퍼클래스이고, 그 사람은 이런 하찮은 생존을 위한 노동, 자활노동을 안 함으로써 더 고상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들은 허구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과 국가에 침식된 이 사적 영역을 어떻게 내가 갖고 오느냐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반자본, 반국가라는 방식의 사회주의적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핵심이고, 이것이 저는 에코페미니스트들이 최대의 혁명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적 영역의 재탈환하면 벌써 여성들이 긴장해요. 지금 간신히 임금노동 하러 나왔더니 말이야, 다시 가서 돌봄노동하고 집 가서 뭐 애들 돌보고 자활노동하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성이요, 가정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사적 영역을 재탈환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 내 페미니스트들이 이루지 못한 마지막 혁명지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집이라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족 내 민주화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적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 사는 거,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사는 데가 아니고요. 사적 영역은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인간이 가장 협력적인 기술과 능력과 지혜를 발전시키고 교류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적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 젠더, 세대 갈등 많은 것이 가족 내 민주화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 이 10대들은 입시 하나 때문에 대학 간다는 이름으로 수족 불구자처럼 삽니다. 밥, 빵, 우유, 라면, 그러면 이 많은 그 성인들이 종처럼 그들의 요구에 복속하고 있고요.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성들에게 모든 가족 내 협력적 자아를 구성해야 될, 그것을 처음으로 훈련하고 실험하고 학습해야 될 그런 공간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타자 착취적인 관계로 만들어지는 이런 사적 공간이라는 것 때문에 여성들에게 모든 노동이 독점되어지고, 여성들은 화가 나고 피곤하고 또 시간에 쫓기면서 점점점 괴물화되고 있어요. 무서워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관리자의 마인드, 매니저 마음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에코 관점으로 사유한다면 아직도 미완의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와 가장 친근한 관계를 맡고 있고 가장 혈육으로 얽혀진 가족 내 민주화, 이런 부분이 우리 페미니스트들이, 에코페미니스트들이 해야 할 마지막 혁명지인 거고, 최고의 혁명지고 반드시 성공해야 될 혁명
생명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적 영역의 재탈환이라는 것들이 많은 노동들이 함께 공유되어지고 자율노동과 자활노동의 상태로 공유되어지고 그것들을 분담하면서 우리가 자본에 덜 잠식적이고 덜 소비적인 인간으로 가면서 덜 파괴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하고요. 최근에 한국의 여성가족부에서 저출산 위기를 해결한답시고 1가정 양립이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여성들은 일도 없고요, 가정도 없어요. 그래서 양립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20대 여성이, 한국의 20대 여성의 95%가 비혼이고 한국 30대 여성의 40%가 비혼이에요. 단순히 결혼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긋지긋한 비민주적인 공간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사랑과 열정과 친밀성과 자율의 공간이라고 얘기했던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가족에서도, 결혼을 통해서도, 이성애적, 동성애적, 낭만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도, 쇼핑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뼈아프게 고민해야 할 점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괴로운 중간지대에 다 놓여 있다라는 건 하려고 했는데 예, 우리 참 괴로운 중간지대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1년에 150일의 하늘을 점령하고 그런 나쁜 데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이 피로사회에 이 시간에 쫓기는 삶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아웃소싱 시켜서 상품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을 것도 없는 국가가 더 이상 나의 안전과 나의 평화와 나의 생체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재앙의 원인 제공자인 국가에게 보상을 하라, 정의를 회복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국가는 이제 자본과 결탁하여 거대한 방식의 자본의 회로망을 국제적으로 옮겨주는 대리인 역할을 하고 중개인 역할을 하고 사소한 문제에만 찝찝거리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인간의 안전 문제, 평화 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고 구조적 개혁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소비한 많은 전자제품들이 중국의 구이유 같은 조용한 농촌 마을을 전자 폐기물 쓰레기 마을로 바꾸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 거기서 폐결핵부터 피부병으로 평생을 고생하는 상황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할 수 없고 우리의 즉각적인 소비에 의해서 저기 먼 곳에 있는 아이들이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윤리적 책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다 됐답니다. 사실은 지금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소비자본 시장에서 페미니즘의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들은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여성 친화적인 문구들, 성평등적인 어떤 자사 상품의 광고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디샵 같은 데는, 바디샵 같은 데는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디샵에서 나오는 레몬 샤워 젤 이걸 막 바르고 뿌리면서 여성들이 덜 맞겠지, 여성들이 폭력에 덜 노출되고 소녀들이 덜 강간당하겠지 하고 소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 좋은 소비, 윤리적 소비, 무슨 소비 다 포함해서라도 우리는 소비를 통해서는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소비는 넘쳐나지만 사실은 정치는 실종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는 환경 파괴와 노동력 착취를 부추기는 우리의 모든 소비에서 조금 물러나서 우리의 좌표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생산하는 인간이 되어야지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를 상품의 어떤 그 부산물처럼 존재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페미니즘은 정말 또 다른 혁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